눈이 내렸다. 세상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그 하얀 침묵 속에서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운명이 조용히 뒤틀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하늘은 공평하다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그러나 조선의 긴 겨울밤을 살아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하늘은 때로 너무나 무심하고 운명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이것은 그런 밤의 이야기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한 여인이 눈밭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내친 남자는 대문 안쪽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냉혹한 악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훨씬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자, 이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자.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하루길 남짓 떨어진 작은 산간 솔치의 마을. 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면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여름이면 서늘하고 겨울이면 눈이 깊게 쌓이는 세상과 조금 동떨어진 듯한 조용한 고장이었다. 그 마을 한편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오늘은 이 집의 외동딸 소월이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다. 소월은 19이었다. 이름처럼 맑고 희었다. 가난한 혼장의 딸로 태어나 디단 한 번 걸쳐본 적 없이 삼배와 무명으로 자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떤 교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깊고 선했다. 오늘 그녀가 입은 혼례복은 마을 안악들이 돌아가며 조금씩 보태어 만들어준 것이었다. 붉은 치마에 초록 저고리, 머리에는 색동 비녀를 꽂았다. 어머니가 보련지를 찍어주었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랑은 인도겸이라 했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그는 나이 32, 선비 집안 출신으로 한때 성균관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이 산간 마을 외곽에 홀로 터를 잡고 사는 인물이라고 했다. 중매쟁이 말로는 재물도 있고 글도 깊은 사람이라 했다. 다만 성격이 무뚝뚝하고 과묵하여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소월의 아버지는 그 말에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딸의 앞길을 마냥 이룰 수는 없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혼담이 성사되었다. 혼례청에 들어선 임도겸을 처음 본 소월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검은 유건 아래 드러난 이마는 단단해 보였고 눈썹은 진했다. 전형적인 선비의 용모라하기에는 어딘가 무사의 기운도 서려 있었다. 하지만 소월의 시선을 잡아당긴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깊고 어두웠다. 그리고 슬펐다. 혼례를 치르는 남자의 눈에 기쁨이나 설렘 대신 짙은 슬픔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철없는 소월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 같았다. 아니면 무언가를 각오한 사람의 눈 같았다. 소월은 혼자 생각했다. 저분은 지금 슬픈 것일까 아니면 두려운 것일까?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객이라 해봐야 마을 사람 몇과 소월의 부모뿐이었다. 임도겸족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겨울바람이 너무 매서워 대부분 서둘러 혼례를 마치기를 바랐다. 패백이 끝나고 소월은 임도겸을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딸을 꼭 끌어안았다. 잘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잘 살아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불길하게 들렸다. 소월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발이 멈추었다. 흰 눈 위에 찍히는 자신의 꽃신 발자국을 보며 그녀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임도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제법 넓은 기와집이었다. 마당은 깔끔하게 쓸려 있었고 대문양 옆에 청사초롱이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인이나 하녀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소월은 마음속으로 외함을 삼켰다. 그저 조용한 집안 분위기겠거니 생각하려 했다. 신방은 따뜻했다. 아랫목에는 이부자리가 정갈하게 펴져 있었고 화로에는 불씨가 살아 있었다. 벽에는 모란이 그려진 병풍이 쳐져 있었고 작은 소반 위에는 합판주가 놓여 있었다. 소월은 수줍게 아랫목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신랑을 기다렸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쿵쿵거렸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바깥에서 문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창호지 문이 부르르 떨렸다. 화롯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임도겸이 들어왔다. 홀레청에서보다 더 굳은 얼굴이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월을 보았다. 그 시선이 달랐다. 각각 홀레청에서 보았던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앞에 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의 눈빛. 소월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 있었다. 그 다음 일은 너무나 빠르게 벌어졌다. 임도겸은 말 한마디 없이 소월의 팔목을 낚아챘다. 차갑고 강한 손이었다. 소월이 채 놀랄 새도 없이 그녀의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감각이 왔다. 서방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질질 끌다시피 소월을 마루로 다시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얇은 홀레복 위로 칼바람이 파고들었다. 문발이 뺨을 때렸다. 미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끌려 나온 소월의 꽃신이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등이 세게 밀렸다. 소월은 나당 한복판에 나뒹굴었다. 차가운 눈이 손바닥에 닿았다. 치맛자락이 흙과 눈에 범벅이 되었다. 보련지를 찍은 두 뺨의 눈이 다 화끈거렸다. 소월은 한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도겸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루 끝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사초롱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비추었다. 그 얼굴에는 혐오가 가득했다. 아니, 소월은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그것은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독을 마시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월에게는 그저 공포였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떨림없이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방님, 제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월은 눈 위에 이마를 대었다. 손이 떨렸다. 손톱이 흙바닥을 긁었다. 그 작은 손이 임도겸의 바지단을 잡으려 허공을 휘저었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꼴도 보기 싫소. 중매쟁이의 달콤한 혀에소가 당신 같은 일을 집안에 들이다니. 내 눈이 멀었지. 내 집살의 쥐색 한 마리도 아까운 판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줄 밥은 없소. 비수 같은 말이었다. 하나하나가 예리하게 가슴을 찔렀다. 소월은 믿을 수가 없었다. 홀레청에서 보았던 그 슬픈 눈빛은 어디 갔는가?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자신과 혼례를 치른 그 사람이 맞는가? 임도겸은 마루 끝에 놓인 보찜 하나를 발로 툭 걷어 마당으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눈 위에 떨어진 그 보찜은 소월이 시집올 때 가져온 초라한 짐이 아니었다. 낯선 보찜이었다. 당신이 가져온 옷까지는 다 태워버렸소.
그 보찜 안에 든 것은 내가 버리는 헌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니 그것 팔아 입에 풀칠을 하듯 얼어 죽든 알아서 하시오.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마시오. 말을 마친 임도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소월은 기다시피 그 뒤를 쫓았다.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밥은 안 주셔도 됩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 밤에 나가면 저는 얼어 죽습니다. 제발,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혔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꽃씨는 이미 눈에 흠뻑 젖었고 손톱에서는 피가 배어났다. 임도겸은 대문을 열었다. 차디찬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 바깥 세상은 집안보다 더한 지옥처럼 보였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다. 그는 잠깐 멈칫했다. 단 한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오는 소월을 향해 모질게 손을 휘저었다. 썩 꺼지시오. 그 한마디와 함께 소월의 어깨가 밀렸다. 가느다란 몸이 힘없이 대문 밖으로 밀려나갔다. 눈 덮인 비탈길 위로 굴러 떨어졌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다. 뒷장이 걸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소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문을 두드렸다. 서방님, 서방님. 문 좀 열어주세요, 서방님. 목이 쉬도록 불렀다. 두 주먹으로 나무 대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나무에 손을 베었지만 느끼지 못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문 안쪽 임도겸은 빗장을 건 손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문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내의 울음소리가, 문을 두드리는 작은 주먹질 소리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참았던 눈물이 굵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성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지친 남자뿐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부인. 들리지 않을 사과를 그는 속삭였다. 그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오늘 밤이 눈보라 속으로 그녀를 내몰지 않으면 그녀는 내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임도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것을. 한양에서 내려온 밀선은 명확했다. 영모의 영모에 그의 이름이 연로되었다는 것. 내일 새벽이면 을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통보였다. 포졸들이 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위험하다. 심지어 기르던 개조차 살아남지 못할 터였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시집온 아무 죄 없는 저 어린 소녀까지 자신의 불행에 끌어들여 저승길의 길동무로 삼을 수는 없었다. 혼례를 취소하기엔 이미 늦었고 파혼을 선언하면 그녀는 평생 소박맞은 여자라는 낙인을 쓰고 살아야 했다. 차라리 자신이 천하에 몹쓸 인간이 되어 그녀를 내치고 인연을 끊어주는 것만이 그녀를 살릴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며 그 증오의 힘으로라도 악착같이 살아남기를 바랐다. 밖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추위와 절망에 지쳐 쓰러진 것일까, 아니면 체념하고 어디론가 떠난 것일까. 임도겸은 불안함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가 다시 들어오면 그녀는 죽는다.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다. 부디 멀리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 같은 놈은 있고 따뜻한 곳으로 가거라. 그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눈이 펑펑 쏟아져 마당에 남겨진 소월의 발자국을 그녀가 끌려나가며 흘린 눈물 자국을 빠르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마치 이 집안에 처음부터 신부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소월은 한참을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울다가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 갈 때쯤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눈물은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살을 찢는 듯 따가웠다.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 견고한 침묵은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소월은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보찜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던져준 이 쓰레기 같은 보찜이 지금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억울하고 분했다. 가난 때문에 팔려오다시피 시집온 것도 서러운데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쫓겨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임도겸이 사무치게 미웠다. 하지만 당장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디로든 움직여야 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쫓겨난 딸을 받아줄 형편도 아니거니와 가문의 수치가 되어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었다. 살 것이다. 살아서 꼭 복수할 것이다. 도끼가 서린 눈빛이 닫힌 대문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덮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그저 이 지독하게 차가운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멀어지고 싶었다. 문보라는 더욱 거세져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월은 보찜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상하게도 그 보찜에서 미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마도 방금 전까지 따뜻한 아랫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 터였다. 하지만 그 온기마저 조롱처럼 느껴져 소월은 흐느끼며 눈길을 재촉했다. 얼마를 헤맸을까. 발이 감각을 잃어갔다. 이미 꽃신 한 작은 눈 속에 빠져 찾지 못했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발이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긁혀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만이 두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죽지 않아. 절대로. 여기서 죽어주지 않아.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웃을 테니까. 그 지독한 오기가 얼어붙어가는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눈밭에 코를 박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악에 바친 신음과 함께 다시 일어섰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질 무렵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산 아래 외딴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주막이었다. 소월은 그 불빛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기다시피 그곳을 향했다. 주막의 살인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다. 처마 밑에는 말린 조기가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월은 꽁꽁 언 손으로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갈라져 쇠소리가 났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잠시 후 안에서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파가 호롱불을 들고 나왔다. 이 밤중에 어떤 미친년이 남의 집 문을 두드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너 혹시 귀신이냐? 눈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형체 피투성이가 된 홀레복을 입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린 신부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노파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소월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이 그대로 마루 끝에 쓰러지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에 놀란 노파가 황급히 달려와 소월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다. 다행히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다. 산사람이네 산사람이야. 쯧쯧. 이 엄동설 안에 홀레복을 입고 무슨 사단이 났길래 노파는 혀를 차면서도 소월을 업어 방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미지근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소월에게는 그곳이 마치 뜨거운 불가처럼 느껴졌다.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전신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소월은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다. 노파가 젖은 옷을 벗기려 했지만 소월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품에 안은 보침만은 절대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임도겸에 대한 증오를 되새기게 하는 물건이었기에 그 밤 소월은 악몽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킨 채 긴 겨울밤이 흘러갔다. 새벽이 오기 전 소월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천장, 희귀한 곰팡이 냄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노파의 등. 그제야 소월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안도감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다. 차라리 꿈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녀는 옆에 놓인 보찜을 끌어안았다. 젖은 천의 감촉이 축축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막으로 몰려드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들었나? 임선비 집이 쑥대밭이 됐다는군.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임선비를 잡아갔대. 어제 혼례를 치렀다던데 새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그 독한 놈이 첫날 밤에 신부를 내쫓았다지 뭔가. 덕분에 그 신부는 화를 면했지. 귀신이 도운 게야. 소월의 귀에 그 말들이 벼락처럼 꽂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임선비가 잡혀갔다고. 영모에 연루되어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젯밤 그의 이유 없는 포악함, 자신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던 그 손길집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 그리고 그 보찜, 설마 나를 살리려고. 소월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보찜을 움켜쥐었다. 그가 내던진 이 보찜, 그 안에 든 것이 정말 쓰레기일까? 소월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차가운 천에 닿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매듭을 푸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구한 것인지. 소월은 굳게 묶인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물에 젖었다. 얼어붙은 매듭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손톱이 뒤집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입으로 매듭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보찜을 열었다. 푹 매듭이 풀리며 보찜이 힘없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였다. 색이 바래고 기운 자국이 역력한 헌 옷가지였다. 소월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기대를 실망감에 가슴이 내려앉으려는 찰나 그녀의 손이 옷가지 아래 딱딱한 물체를 건드렸다. 옷가지들은 겉을 포장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다. 소월은 거칠게 낡은 옷들을 걷어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둔탁한 빛을 내뿜는 묵직한 주머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 둘, 셋, 무려 5개의 비단 주머니였다.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주머니의 끈을 풀었다. 사르르 맑고 경쾌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누런 엽전 꾸러미가 방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옆에 주머니를 열자 이번에는 은보아가 은은한 자태를 드러냈다. 소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인 그녀가 열해를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큰돈이 이 더러운 보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나머지 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다. 돈 그리고 또 돈,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곱게 접힌 하얀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소월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땅 문서 그리고 집 문서였다. 비록 지금은 역적의 집이 되어버렸지만 이 문서들은 먼 훗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서 툭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마법봉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있지 않았다. 소월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접은 듯 꿋꿋이 번져있는 서신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힘있게 눌러쓴 글씨체 임도겸의 필체였다.
소월은 흐릿해지는 눈을 비비며 글을 읽어 내려갔다. 보아라. 소월아, 이 글을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를 맞이하던 날 나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였다.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혼례를 올렸으나 죄 없는 너를 내 저승길의 길동무로 삼을 수는 없었다. 모진 말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나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나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그 힘으로라도 살아남아라. 이 보찜에 든 것은 내 평생의 전 재산이다. 훔친 것도 아니요 부정한 돈도 아니니 안심하고 쓰거라. 어디 먼 곳으로 가거라.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 따뜻한 밥 먹고 예쁜 자식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그것이 못난 지아비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다. 부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아라. 너는 내게 불행이 아니라 짧은 생애 마지막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었다. 서신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글자 하나하나가 임도겸의 목소리가 되어 소월의 귀에 박혔다.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오. 소리치던 그의 일그러진 얼굴 뒤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라. 제발 살아라고 애원하던 그의 진짜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계기를 자처했던 것이다. 서방님, 서방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소월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가 바닥에 머리를 찌을 때마다 쏟아진 엽전들이 짤랑거리며 슬픈 반주를 울렸다. 그 차가운 쇠덩이들이 마치 임도겸의 식어버린 손처럼 느껴져. 소월은 돈 주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어젯밤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그를 저주했던 자신이 사무치게 미웠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안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소월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얼마나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을까. 소월은 벌떡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관하로 달려가 그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았노라고,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차라리 같이 죽겠노라고.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노파가 들어왔다. 이년아, 미쳤나? 어딜 가려고. 노파가 소월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소월의 뺨을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월의 고개가 돌아갔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매운 손맛이었다. 정신 차려. 지금 내가 거기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나 역적이 아니에요 하고 광고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이가 왜 너를 그 모진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겠느냐? 너 하나 살리려고 제 목숨을 바친 게야한데 내가 지금 거길 기어 들어가면 내 서방의 죽음은 뭐가 되겠느냐? 개죽음이 되는 거야. 개죽음. 소월은 멍하니 노파를 바라보았다. 맞다. 내가 돌아가면 서방님의 희생은 물거품이 된다. 그는 내가 살기를 바랐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어떻게 저 혼자만 삽니까? 그 차가운 감옥에서 혼자 가실 텐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내가 살아서, 악착같이 살아서 내 서방 제사상이라도 차려줘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죽으면 둘 다 제밥 얻어먹을 자손도 없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뿐이야. 제사상 그 단어가 소월의 뇌리에 박혔다. 그렇다. 내가 죽으면 누가 서방님의 억울함을 기억해 줄까? 누가 그 외로운 영혼을 달래줄까? 소월은 눈물을 닦았다. 소매로 훔치고 또 훔쳐도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슬픔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와 결기가 서려 있었다. 소월은 바닥에 흩어진 엽전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엽전 하나는 서방님의 눈물 한 방울, 음보와 하나는 서방님의 한숨 한 자락.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주워 담았다. 그리고
서신을 곧게 접어 품속 깊은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소월은 가위를 빌렸다. 노파가 예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여 군말 없이 가위를 건네주었다. 소월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싹둑 썩어버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갱기머리가 잘려나가고 뭉툭한 단발이 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소월 인도겸의 아내였던 소월. 세상 물정 모르던 소녀 소월과의 작별을 구하는 의식이었다. 저는 이제 소월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제부터 석이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비바람이 불어도 깎이지 않고 굴러가지도 않으며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자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바치는 맹세였다. 그날 이후 석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노파의 주막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나무 숲을 헤치고 고개마루를 넘었다. 고개 너머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을 때 저 멀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임도겸의 집이었다. 포졸들이 쓸고 간 뒤 불을 놓은 모양이었다. 붉은 불길이 하얀 눈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석이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살려낸 목숨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당신이 준 이 생명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두디 안녕히.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문보라가 휘몰아치는 험준한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늘어뜨렸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불꽃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석이가 정착한 곳은 개성이었다. 한양에서 서북 쪽으로 하룻길 고려의 옛 도읍이었던 그 땅은 오래전부터 상업이 번성하여 전국 각지의 물산과 정보가 모여드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송도라고도 불렀다. 대성상인들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셈이 빠르고 눈이 밝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괜한 말이 아니었다. 석이는 그 거친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생선, 장수의 고함, 비단 장수의 흥정 소리, 기름 냄새와 마른 생강 냄새가 뒤섞인 그 복잡한 공기가 석이의 코 속으로 파고들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녀는 보찜을 고쳐 맸다. 처음 며칠은 주막 뒷방에 묵으며 시장의 흐름을 관찰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통을 누비며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흔한지, 상인들이 어떤 물건에 돈을 쓰는지 눈여겨보았다. 그녀의 눈썰미는 타고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임도겸이 남긴 땅 문서를 들여다보며 익힌 셈법과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이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석이는 결단을 내렸다. 쌀이나 비단은 다들 한다. 내가 빈틈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약재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쟁과 흉년으로 병자가 넘쳐나는데 약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약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어떤 약초가 어느 지방에서 나고 어떤 병에 쓰이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지식이 곧 돈이었다. 석이는 임도겸이 준 돈의 절반을 털어 인삼과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사들였다. 주변 상인들은 저 어린 총각이 미쳤다며 비웃었다. 곧 망해서 나자빠질 것이라 수군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약재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사람들이 석이의 좌판 앞에 줄을 섰다. 그녀는 사재기꾼처럼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재를 풀었다. 그러자 돈도 돈이지만 양심적인 젊은 상인이라는 평판이 쌓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석서방이라 불렀다. 여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슴을 동여매고 목소리를 낮추며 철저하게 사내 행세를 했다. 하지만 시연은 끊이지 않았다. 개성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왈패들이
그녀의 가게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다. 어린 놈이 상도덕도 모르고 혼자 배를 불려 자리세를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박살내겠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예전의 소월이었다면 벌벌 떨며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기는 달랐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 앉아 주판을 튕기던 손을 멈추고 서늘한 눈빛으로 왈페의 우두머리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흡사 죽기 전 임도겸이 보여주었던 그 서리빨 같은 눈빛과 닮아 있었다. 상도덕이라. 내 알기로 상도덕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지키는 것이지. 도둑놈들에게 돈을 뜯길 때 쓰는 말이 아닌 줄 아는데 서기의 차분한 대꾸에 왈페 두목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이 쥐방울만한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두목이 주먹을 치켜들자 서기는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 하나를 툭 던졌다. 묵직한 돈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걸로 술이나 사드시고 곱게 가시지. 만약 여기서 더 행패를 부린다면 나는 이 돈의 10배를 써서 관아의 포졸들을 부를 것이오. 그리고 또 10배를 써서 자네들 뒷배를 봐주는 형방리의 입을 막을 것이오. 내가 가진 돈이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소. 서기의 기세는 대단했다.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도끼였다. 왈페 두목은 흠칫했다. 저 눈빛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잘못 건드렸다간 뼈도 못 추일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다. 결국 두목은 돈 주머니를 챙겨들고 터덜거리며 물러갔다. 재수 없는 놈 두고 보자. 왈페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서기는 탁자 밑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했다. 임도겸이 남긴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는 칼이자 방패였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서기의 대성상회는 날로 번창했다. 이제 그녀는 조그만 약재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일꾼을 거느린 객주가 되어 있었다. 곡물과 비단, 도기와 철물까지 손대는 품목이 늘어났고 그녀의 이름은 개성을 넘어 전국 각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방의 눈이 밝고 손이 넓다고 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내주었고 역병이 돌면 약재를 반값에 풀었다. 욕심이 없는 상인이라는 평판은 곧 가장 큰 재산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돈이 따라왔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서기는 혼자가 되었다. 장보를 덮고 홀로 촛불 앞에 앉으면 어김없이 그날 밤이 떠올랐다. 눈보라 마당 닫힌 대문, 그리고 대문 안쪽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을 임도겸의 얼굴. 그녀는 그때마다 품속에 서신을 꺼내 읽었다. 먹물이 번진 그 낡은 종이는 이제 손대가 묻어 너덜너덜해졌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여전히 선명했다. 너는 내 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유일한 빛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다. 객주방에 앉아 장보를 정리하던 서기의 귀에 밖에서 나그네들의 대화가 꽂혔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한양의 임선비 집터 말이야. 거기서 밤마다 귀신, 통곡 소리가 들린다더군. 아, 그 역적 임도겸 말이야.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만 영모의 영모라는 것도 조작이었다는 말이 돌던데. 그래도 그 양반은 제 마누라까지 내쫓은 독한 놈 아닌가. 아마 그 마누라는 어디서 객사했겠지. 서기의 손에서 붓이 툭 떨어졌다. 검은 먹물이 장보 위로 번져나갔다.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처럼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창고 깊숙한 곳,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위패 하나가 모셔져 있었다. 그녀가 직접 깎아 만든 남편의 위패였다. 서기는 위패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방님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욕합니다. 독한 놈이라고, 비정한 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왜 변명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왜 바보같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셨습니까? 그녀의 통곡이 창고 안을 메웠다. 가슴속에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무치는 고마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패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당신의 그 억울한 누명, 제가 언젠가 반드시 벗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주신 이 목숨 헛되이 하지 않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창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차갑도록 이성적이고 강철처럼 단단한 거상의 얼굴이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눈동자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김맹수, 오늘부터 곡물 매입을 시작한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곡창지대로 사람을 보내라. 그녀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돈과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 강산이 수차례 변했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하자던 언약은 지키지 못했으나 그 대신 서기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소월이라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개성 제1의 거상 석파시라 불렀다. 도랄멈 모진 풍파를 견디고 돌처럼 단단해진 여인이라는 뜻이었다. 그녀의 상단인 대성상에는 조선 팔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니 그 명망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어느덧 이순을 훌쩍 넘긴 그녀는 모든 재물을 양아들에게 물려주고 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생선지는 단 한 곳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한 끝났던 곳 바로 그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이었다. 그날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쫓겨나던 그 밤처럼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당나귀 등에 올라탄 노구의 석파는 수행원들을 마을 어귀에 멈춰 세웠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겠다. 누구도 따라오지 말라. 수행원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빛에 서린 단호함에 눌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는 지팡이의 의지에 눈 덮인 비탈길을 올랐다. 기억 속의 길은 좁고 험했으나 세월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마음이 넓어진 탓인지 이제는 그저 평온한 산책길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예전처럼 살을 내는 고통은 없었다. 그저 오랜 친구의 손길처럼 서늘하고도 반가운 감촉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옛집터는 처참하면서도 고요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자리는 자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웅장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주춧돌 몇 개만이 듬성듬성 남아 과거의 영화를 증언하고 있었다. 대문이 있던 자리는 뻥 뚫려 바람길이 되어 있었다. 석파는 그 텅 빈 공간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귀에 환청이 들려오는 듯했다. 나가라. 썩 꺼지란 말이다. 천둥 같던 고함 소리, 그리고 쿵하고 닫히던 대문 소리.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닫힌 문도 호통치는 사내도 없었다. 오직 하얀 눈만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불타버린 지표의 검은 상처를 어루만지듯 덮어주고 있었다. 석파는 주춧돌 하나를 찾아 그 위에 챙겨온 보침을 풀었다. 아주 오래전 임도겸이 던져주었던 바로 그 보침의 천이었다. 비단 주머니와 엽전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녀는 평생 이 낡은 천 조각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다. 그녀는 보침을 갈고 그 위에 정갈한 제상을 차렸다. 금빛 번쩍이는 제기가 아니었다. 푸박한 목기에 맑은 청주 한 잔, 그리고 북어포 한 마리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술은 조선에서 가장 좋은 쌀로 빚은 것이요.
그 북어포는 그녀의 정성이 듬뿍 담긴 것이었다. 그녀는 술잔을 채워 폐허가 된 마당에 뿌렸다. 치익 차가운 당이 술을 머금는 소리가 났다. 서방님, 저 왔습니다. 연희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깊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밉고 원망스러워서 안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 목숨 허투루 쓰지 않고 보란듯이 잘 살아내느라 늦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세상에 우뚝 서느라 늦었습니다. 석파는 주름진 손으로 주춧돌을 쓰다듬었다. 돌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임도겸의 손등처럼 느껴졌다. 보십시오. 그때 그 찔찔 짜던 꼬마 신부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30 즈음의 젊은 모습 그대로이시겠지요. 저승에서 저를 보고 웬 할망구냐 놀리실까 걱정입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석파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얼마 전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였다.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나라에 헌납하고 끈질기게 탄원하여 받아낸 신원복권의 문서였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준 임도겸의 죄가 무죄임이 밝혀지고 그의 관작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서방님, 이제 당신은 역적이 아닙니다. 충신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욕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의인이라 칭송합니다. 그녀는 교지를 재상 위에 올려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 끝을 파르르 떨게 했다. 마치 임도겸이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당신이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어찌 그리 매정할 수 있냐고, 어찌 그리 모질 수 있냐고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보찜 속에 든 서신을 읽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고 세상의 비정함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그 모진 행동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이었으므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해원의 눈물이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악기가 되셨고 나를 편안하게 보내주기 위해 당신은 홀로 지옥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모자란 계집이 바쁜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석파는 품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빛바랜 붉은색 화롯 조각이었다. 그날 밤 입고 있었던 홀레복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것을 불태우기 위해 부싯돌을 쳤다. 불꽃이 튀고 붉은 미란에 불이 붙었다. 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눈 내리는 회색 풍경 속에서 춤을 추었다. 연기는 하늘로 저 높은 곳으로 피어올랐다. 이제 이 옷도 당신 곁으로 보냅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그때는 양반도 상놈도 없는 세상에서 영모도 멸문지화도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내치려 해도 껌처럼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재만 남았다. 석파는 남은 술을 마저 따랐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저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당신이 못다 베푼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눈밭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 등 뒤로 눈이 펑펑 쏟아져 그녀의 등을 하얗게 덮었다. 마치 임도겸이 내려와 그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폐허가 된 집터에서 잉잉거리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기이할 정도의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숲속의 새들조차 숨을 죽인 그 고요 속에서 석파는 가슴 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석파의 얼굴은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당나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임도겸이 그녀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라고 했던 그 유언을
이제는 슬픔이 아닌 완성된 약속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 주춧돌 위에는 빈 술잔과 교지, 그리고 다 타버린 화롯의 재만이 남아 있었다. 계속되는 눈이 그 흔적들을 천천히 덮어주었다. 머지않아 그곳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백의 설원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기억할 것이다. 한 사내의 목숨을 건 희생과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위대한 생애를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기다리고 있던 양아들이 달려와 부축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지요. 석파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날이 춥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줌 비스듬히 내려와 눈 쌓인 산봉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보내는 마지막 배움 같았다. 세상은 그를 역적이라 기억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진실을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그의 삶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던 단 한 사람은 오늘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축복이었다. 따옅고 고요하고, 사랑은 때로 가장 모진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채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괜찮다. 알아채는 순간 그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